손들어 이 자식아. 나는 두 손을 들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짓거려 보시지, 탐정 나부랭이답게. 롬이 비아냥거렸다. 그래, 너희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내가 대꾸했다. 레이먼드 챈들러. 골칫거리 사건으로 먹고 산다. 냉소적인데 따뜻하고 무심한데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 필립 말로라는 탐정이요. 남들 다 가는 지름길 놔두고 굳이 가시밭길로 가고는 발바닥에 박힌 가시 빼면서 스브렁거리죠. 근데 그 스브렁이 너무 서정적이라 저도 모르게 슬쩍 옆으로 다가가서 가시 하나 빼주고 싶어지는 그런 이상한 남자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듣기 전에 지난 1편 줄거리 살짝 요약해 드릴게요. 지갑엔 먼지만 가득한 말로는 노파 탐정 안나의 소개로 부잣집 아들을 홀린 여자를 떼어놓으라는 지저분한 의뢰를 수락하죠. 그리고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하던 문서 감정인을 찾아갔는데 어머나, 이 사람 이미 자기 사무실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이 됐어요. 이후 어렵사리 그 여자의 아파트로 찾아가지만 그녀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다가 그만 갑자기 나타난 그 문제의 부잣집 아들 주먹 한 방에 보기 좋게 KO당하고 정신을 잃고 말아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인데요. 왠지 사건이 꼬이는 느낌 안 드세요? 맞아요. 이 남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굳이 진실을 파헤치다가 얻어맞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됩니다. 그래도 궁시렁거리며 세상이 더 망가지는 꼴은 절대 못 본다며 몸을 던지는 츤데레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말로라는 남자 그냥 좀 슬픈 사람 같아요. 사건 해결한답시고 흠씬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혼자 술잔을 채울 때의 그 뒷모습이란. 그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말로가 모자도 쓰지 않은 놈이라며 지적을 하는데 오늘의 소설 해상도 높이기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요 모자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영미소설을 읽다 보면 남자가 모자를 안 썼다는 걸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묘사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저 사람 모자도 안 썼어 같은 느낌이랄까? 좀 유난스럽다 싶어 찾아봤더니 그 시절 서구권에서는 모자 없이 대문을 나선다는 게 지금 우리로 치면 속옷만 입고 편의점 가는 것만큼이나 해괴한 일이었던 거죠. 재밌는 건요, 이 모자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자 종류에 따라서 너 뭐 해먹고 사는구나 같은 견적이 바로 나오는 신분증 같은 거였거든요. 게다가 실질적인 이유도 꽤 절실했는데 그때는 머리를 매일 감는 게 흔치 않았대요. 따라서 떡진 머리를 감추기엔 모자만한 게 없었던 거죠. 또 그 당시에는 마차가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흙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일종의 방어막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자의 전성시대가 왜 끝났을까요? 50년대 들어서 차 천장이 낮아지면서 모자가 거추장스러워지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유력한 썰이 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맨머리로 나타난 게 컸다고 해요. 모자 안 쓰는 게 힙하고 젊은 거야, 이런 분위기가 퍼진 거죠. 여기에 기성세대의 꼰대 같은 격식을 거부하던 청년들의 반항, 그리고 결정적으로 샴푸가 원활하게 보급되면서 매일 머리를 감기 시작했으니 굳이 모자로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럼 머리를 감아도 모자를 즐겨 쓰는 제가 목소리를 갈아 넣어 최대한 비정하지만 우픈 세계를 구현한 레이먼드 챈들러의 단편집 중에서 탐정 말로의 골칫거리 사건으로 먹고 산다 2편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정신을 차렸을 때 방 건너편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내 눈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손을 대보니 끈적한 것이 묻어났다. 나는 낯선 집에 들어온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 긴 소파 끝자리,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카치 위스키병을 향해 손을 뻗었다. 기적적으로 고꾸라지면서도 병을 건드리지 않은 모양이다. 넘어지면서 의자 다리에 머리를 부딪힌 모양인데 젊은 지터의 그 무식한 주먹보다 그게 훨씬 더 아팠다. 턱이 욱신거렸지만 일기장에 적어둘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발을 딛고 일어나 스카치를 한 모금 들이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정적과 희미한 향수 냄새만이 감돌았다. 나무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거의 사라질 때가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향기 말이다. 나는 뒤통수를 다시 만져보고 손수건으로 끈적한 피를 닦아냈다. 비명을 지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나는 무릎 사이에 술병을 끼우고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근사한 방이었다. 해리엇 헌트리스 양도 근사한 여자였다. 질 나쁜 놈들을 몇 알고 지내긴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가 그런 사소한 일로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나는 또 한 모금을 넘겼다. 워낙 목 넘김이 부드러워 줄어드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내가 평소에 마시는 싸구려처럼 목구멍을 사정없이 긁어대는 독한 맛과는 차원이 달랐다. 나는 조금 더 마셨다. 이제 머리는 괜찮아진 것 같았다. 기분도 좋아졌다. 오페라 팔리아치의 서막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 그녀는 멋진 여자였다. 만약 자기 능력으로 이 집세를 내고 있는 거라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다. 나는 그녀 편이 되기로 했다. 정말 끝내주는 여자니까. 나는 그녀가 남긴 스카치를 조금 더 의미했다. 술은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병을 살짝 흔들어 보고는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고 모자를 대충 머리 위에 얹고는 방을 나섰다. 복도 벽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아래층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간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걸어나갔다. 호텔 보안 요원인 호킨스는 다시 데스크 끝에 기대어 알리바바 항아리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아까 그 직원은 여전히 자기의 그 조그마한 코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자 그도 미소로 답했다. 호킨스도 나를 보며 웃었고 나 역시 웃어주었다. 모두가 끝내주는 사람들이었다. 단번에 정문을 찾아 나가는 데 성공한 날은 도어맨에게 25센트를 쥐어주었다. 계단을 흘러내려가듯 내려와 내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캘리포니아 특유의 짧은 황혼이 저물고 있었다. 멋진 밤이었다. 서쪽 하늘의 금성은 가로등만큼이나 밝았고 산만큼이나 헌트리스 양의 눈동자만큼이나 그리고 스카치 한 병만큼이나 눈부시게 빛났다. 그 빛을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나는 사각형 술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한 모금 훌쩍이고는 코르크 마개를 닫아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집에 갈 때까지 버티기엔 충분한 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를 5번이나 위반했지만 운 좋게도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았다. 아파트 앞 보도블럭 근처 어디쯤 대충 차를 세웠다.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데 애를 먹었지만 스카치 한 모금의 힘을 빌려 간신히 복도 밖으로 기어나왔다. 문구멍에 열쇠를 끼워놓고 한참을 더듬거린 끝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기운이 빠지기 전에 약을 조금 더 먹었다. 그러고는 제대로 된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얼음과 진저에일을 가지러 주방으로 향했다. 집안에 묘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딱히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일종의 약품 냄새 같았다. 내가 피운 담배 냄새도 아니었고 나갈 때만 해도 없던 냄새였다. 하지만 그런 걸 따지기엔 기분이 너무 좋았다. 부엌을 향해 반쯤 걸어갔을 때였다. 벽장 침대 옆 드레스룸에서 두 놈이 총을 든 채 나란히 튀어나왔는데 그중 키 큰 놈이 희죽거리고 있었다. 모자를 이마까지 푹 눌러 쓴 놈의 얼굴은 턱끝이 뾰족했는데 마치 다이아몬드 에이스 카드 하단부 같았다. 어둡고 축축한 눈동자에 코는 혈색이 없어 하얀 밀랍으로 만든 것 같았다. 놈이 든 총은 총신이 길고 앞 가늠살을 깎아낸 콜트 우드맨이었다. 가름살을 없앴다는 건 자기가 명사수라고 자부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 놈은 빳빳한 붉은 머리칼을 가진 테리어종 개 같은 애송이었다. 모자도 쓰지 않은 놈은 흐릿하며 멍한 눈, 박쥐처럼 큰 눈, 더러운 흰색 운동화를 신은 발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놈은 제 손에 버거워 보일 정도로 큼직한 자동 권총을 들고 있었는데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놈이 입을 벌린 채 숨을 몰아쉴 때마다 아까 느꼈던 그 약품 냄새, 그러니까 박하 향이 확 풍겨왔다. 손들어 이 자식아. 그놈이 말했다. 나는 두 손을 들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작은 놈이 빙 돌아 내 옆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짓거려 보시지, 탐정 나부랭이답게. 놈이 비아냥거렸다. 그래, 너희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내가 대꾸했다. 키 큰 놈은 여전히 입술을 늘어뜨린 채 희죽거리고 있었고 그 코는 여전히 하얀 밀랍으로 빚어놓은 것 같았다. 작은 놈이 카펫 위에 침을 뱉더니 소리쳤다. 채! 놈은 비열하게 웃으며 내게 바짝 다가오더니 커다란 총구로 내 턱을 후려치려 했다. 나는 피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한 대에 맞아주는 게 상책이었겠지만 그때 나는 평소보다 기분이 들떠 있어 세상 무서울 게 없었다. 총이고 뭐고 한꺼번에 덤벼도 다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작은 놈의 목덜미를 낚아채 내 배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놈의 작은 손을 짓눌러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식은 죽 먹기였다. 놈의 지독한 입냄새만 빼면 모든 게 순조로웠다. 놈은 입가에 침을 튀기며 욕설을 내뱉었다. 키 큰 놈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비릿하게 웃을 뿐 총을 쏘지 않았다. 내 착각인지는 몰라도 놈의 눈에 언뜻 불안한 기색이 스친 듯 했지만 확인할 겨를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작은 놈을 붙잡은 채 그 뒤로 몸을 숙여 놈의 총을 집어들었다. 그게 실수였다. 내 총을 뽑아야 했다. 내가 작은 놈을 밀쳐버리자 놈은 의자에 부딪히며 나동그라졌고 화풀이라도 하듯 의자를 미친 듯이 걷어차기 시작했다. 키 큰 놈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거 고장난 총이야. 이봐. 내가 진지하게 대꾸했다. 난 지금 최고급 스카치 덕분에 모든 해치울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 내 귀한 시간 뺏지 말고 너희들 원하는 게 뭔지나 빨리 말해. 그 총엔 격발침이 없다니까. 밀라코가 말했다. 어디 한번 쏴보든가. 난 브리스키 저놈한테는 장전된 총을 절대 안 맡겨. 앞뒤 안 가리고 날뛰는 놈이라서 말이야. 아까 놈을 낚아채는 솜씨는 제법이더군, 친구. 그 점 하나는 인정해주지. 브리스키가 바닥에 주저앉아 카펫에 다시 침을 뱉고는 낄낄거렸다. 나는 큼직한 자동권총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메마른 금속음만 찰칵거릴 뿐이었지만 묵직한 무게감으로 보아 탄창의 총알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해칠 생각은 없어.
밀라코가 말했다. 이번에는 말이야. 하지만 다음번에는 어떨지 누가 알겠어? 자네는 눈치가 좀 빠른 친구였으면 좋겠는데. 지턴의 꼬맹이에게서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아니? 안 하겠다는 건가? 아니, 모르겠다고. 지턴의 꼬맹이가 누군데? 밀라코는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긴 22구경 권총을 가볍게 흔들었다. 이 아파트 문짝 고칠 때 네 기억력도 좀 고쳐야겠어. 그 문짝 말이야. 프리스키가 입바람만 훅 불었는데도 그냥 열리던걸. 그건 이해가 되는군. 내가 대꾸했다. 내 총 내놔! 프리스키가 빽 소리를 질렀다. 놈은 다시 바닥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자기 파트너에게 달려들었다. 작작해 이 멍청아. 키 큰 놈이 말했다. 우린 그냥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적어도 오늘은 말이지. 그건 네 생각이고. 프리스키가 으르렁거리며 밀라코의 손에서 22구경 권총을 뺏으려 들었다. 밀라코는 가볍게 놈을 한쪽으로 밀쳐버렸지만 그 틈을 타 나는 왼손에 쥐고 있던 커다란 자동 권총을 옮겨쥐고 반자동 권총 루거를 잽싸게 뽑아들었다. 내가 루거를 보여주자 밀라코는 그저 고개를 까닥했을 뿐 놀란 기색은 없었다. 부모도 없는 불쌍한 놈이라서 말이야. 그가 슬픈 듯이 말했다. 그냥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야. 물지만 않으면 신경 쓰지 마. 우린 이제 간다. 무슨 뜻인지는 알았겠지? 지턴의 꼬맹이 이래서 손 떼라고. 자네가 보고 있는 건 루거야. 내가 말했다. 지턴의 꼬맹이가 누구지? 그리고 자네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도착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가 나른한 미소를 지었다. 에바, 내가 이 소구경 권총을 차고 다니는 건 쏘는 족족 맞을 자신이 있어서야.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 좋아. 내가 대꾸했다. 아보가스트라는 사람을 알아? 내가 만나는 인간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그가 다시 한번 나른한 미소를 짓더니 말을 이었다. 글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잘 있게나 친구. 착하게 살라고. 놈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옆걸음질하며 천천히 문 쪽으로 움직였고 나 역시 그를 겨누고 있었다.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쏘느냐 혹은 애초에 쏠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이 따뜻하고 기분 좋은 스카치의 기분을 빌려 내가 뭐라도 맞힐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나는 그를 보내주었다. 내 눈에 그는 킬러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 작은 놈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 놈이 다시 내게 달려들었다. 놈은 내 왼손에서 자기 총을 낚아채더니 문으로 깡총깡총 달려가 카펫에 다시 한번 침을 뱉고는 밖으로 쓱 빠져나갔고 밀라코가 그 뒤를 따라 뒷걸음질을 쳤다. 길고 날카로운 얼굴, 하얀 코, 뾰족한 턱, 그리고 피곤에 찌든 표정. 놈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가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간 뒤 나는 총을 든 채 한동안 멍청하게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티 에스텔은 저런 얼간애들을 고용해 협박이나 할 위인은 아니다. 고민해봤자 시간 낭비였다. 나는 남겨둔 스카치 반병이 생각났고 그놈과 마주 앉아 전락회의에 들어갔다. 1시간 반쯤 지나자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아졌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졸음이 쏟아질 뿐이었다. 요란한 전화벨이 나를 깨웠다.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든 모양인데 그건 큰 실수였다. 깨어나 보니 입안은 담요 2장을 집어넣은 듯 텁텁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으며 뒤통수와 턱에는 사과만한 멍이 들어있었는데 크기는 둘째치고 엄청 아팠다. 기분이 최악이었다. 마치 잘려나간 다리처럼. 나는 전화기까지 기어가 의자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는 듯 했다. 말로 씨? 지터입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좀 딱딱하게 굴었던 것 같군요. 저도 몸이 좀 뻣뻣합니다. 댁의 아드님이 제 턱을 후려쳤거든요. 그러니까 양아들이든 뭐든 그쪽 아들 말입니다. 그 아이는 내 양자입니다. 정말입니까? 그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헌트리스 양의 아파트에서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얼음이 녹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매우 흥미롭군요. 헌트레스 양은 뭐라고 하던가요? 좋아하더군요. 그 친구가 내 턱을 날리는 걸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애가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녀가 그를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더니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협조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은,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5만 달러입니다. 무슨 말인지. 나랑 장난칠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내가 으르렁거렸다. 5만 달러라고요. 깔끔하게 50장. 난 그냥 농담 삼아 500달러를 제시해봤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모양이군. 그가 같이 으르렁거리며 맞받아쳤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아주 불쾌하군. 나는 하품을 했다. 세상이 내일 당장 망한다 해도 내 알 바 아니었다. 잘 들으세요, 지터씨. 내가 농담이나 즐기는 사람처럼 보여도 일할 때는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이상한 구석들이 있어요. 예컨대 조금 전만 해도 총알잡이 2놈이 내 아파트에 들이닥쳐서는 지터 사건에서 손 떼라고 협박하더란 말입니다. 일이 왜 이렇게 거칠게 돌아가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오, 맙소사. 그가 진심으로 놀란 듯 소리쳤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자세히 얘기합시다. 내 차를 보낼 테니 바로 올 수 있겠소. 네, 하지만 제 차로 직접 가도... 아니요. 이름은 조지인데 아주 믿음직한 친구지. 20분 정도면 도착할 거요.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녁 대신 술이나 한잔할 시간은 되겠군요. 차는 캔모어 모퉁이 쪽 플랭클린가 방향으로 세우라고 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냉수와 온수를 오가며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제법 사랑꼴이 되었다. 기분 전환 겸 술을 2잔 정도만 가볍게 들이키고는 얇은 가벼운 코트를 걸치고 거리로 나섰다. 차는 벌써 도착해 있었다. 반블록쯤 떨어진 골목에 세워진 폼이 마치 새로 개업한 매장 오픈 행사라도 하는 양 번쩍거렸다. 유선형 기관차에나 달릴 법한 전조등 2개에 앞쪽 팬더에 달린 황색 안개등 2개, 그리고 웬만한 전조등만큼 커다란 측면 등까지 달려 있었다. 내가 차 옆에 다가가 멈추자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손목을 놀려 담배를 뒤로 휙 던지며 걸어 나왔다. 큰 키에 어깨가 떡 벌어진 까무잡잡한 사내였는데 창에 있는 모자에 샘 브라운 벨트를 두른 러시아식 상의를 입고 반짝이는 레깅스에 영국군 참모장교의 바지처럼
옆 라인이 툭 튀어나온 승마용 바지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말로 씨? 그가 장갑 낀 손으로 모자챙을 툭 건드렸다. 그래요. 내가 말했다. 긴장 풀어요. 설마 이 요란한 물건이 짙어 영감 차는 아니겠지? 그중 한 대죠. 차분하지만 언제든 무례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목소리였다. 그가 뒷문을 열어주기에 나는 푹신한 시트 속으로 몸을 파묻었다. 조지는 운전석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거대한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지갑 속에서 지폐가 빠져나가는 소리만큼이나 조용하게 연석을 벗어나 코너를 돌았다. 우리는 서쪽으로 향했다. 그저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도로 위의 모든 차를 앞질러 나갔다. 할리우드 중심의 서부 구역을 관통하고 거리의 요란한 불빛을 지나 승마 산책로가 펼쳐진 베버리 힐스로 들어섰다. 조지가 4미터는 좁게 되어 보이는 육중한 철제 정문을 통과하려고 차를 크게 돌려 좌회전을 시작하려던 찰나 사건이 터졌다. 정문 바로 너머에서 불빛 두 개가 갑자기 번쩍이더니 날카로운 경적과 함께 차 한 대가 우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다. 조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운전대를 바로잡고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오른손 장갑을 벗어던졌다.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동작으로 이루어졌다. 상대차가 전조등을 흔들며 다가왔다. 빌어먹을 술주정뱅이군. 조지가 어깨 너머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럴 수도 있었다. 술 취한 놈들은 어디든 차를 몰고 들어가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 바닥으로 몸을 낮추어 겨드랑이 밑에서 루거를 낚아채듯 꺼내 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문턱 너머를 살폈다. 전조등 불빛이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가 빗줄기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상대차가 급정거했다. 문이 쾅 열리더니 한 사내가 총을 휘두르며 악을 써댔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손들어 이 자식들아. 브리스케가 우리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조지는 왼손을 운전대에 올렸고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거리 한복판에서 그 조그마한 놈이 방방 뛰며 소리를 질러댔다. 정작 놈이 뛰어내린 소형차 안에서는 엔진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도다. 프리스키가 소리쳤다. 당장 내려서 줄 서 이 개자식들아. 나는 루거를 허벅지 옆에 바짝 붙여 숨기고는 문을 발로 차서 열며 차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넌 이제 죽었어. 작은 놈이 소리쳤다. 나는 즉시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놈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누군가 기어이 그 총에 결박침을 끼워준 모양이었다. 내 머리 뒤로 유리창이 박살났다. 긴박한 순간이라 사방을 살필 겨를도 없었지만 곁눈질로 조지가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내가 루거를 들어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바로 옆에서 천둥 같은 총성이 고막을 찢었다. 조지였다. 나는 쏘지 않았다. 굳이 총알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작고 검은 차가 앞뒤로 움찔하더니 맹렬한 기세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쳤다. 차가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동안 도로 한복판에 남겨진 작은 놈은 벽에 반사된 전조등 빛 속에서 기괴하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놈의 얼굴 위로 무언가 검붉은 것이 번져나갔다. 총은 콘크리트 바닥에 굴렀고 놈의 짧은 다리가 맥없이 꺾이더니 옆으로 고꾸라져 몇 번 구르고는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조지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권총의 총구 냄새를 맡았다. 솜씨 좋군. 나는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쓰러진 작은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구겨진 종잇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놈의 발치에 때 묻은 흰색 운동화만이 차창 너머 희미하게 반짝였다. 조지가 내 옆에 섰다. 왜 내가 쏜 거지? 난 구경만 했어. 골반 높이에서 총을 뽑아드는 그 솜씨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야. 꿀맛이더군. 고맙군. 놈들은 제럴드 도련님을 노린 거겠지. 보통 이 시간쯤이면 술과 도박에 찌든 도련님을 클럽에서 실어나르거든. 우리는 작은 사내에게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딱히 볼만한 건 없었다. 그저 얼굴에 큼지막한 총알 구멍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죽어버린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일 뿐이었다. 저 빌어먹을 전등 좀 꺼. 내가 으르렁거렸다. 어서 여길 뜨자고. 집이 바로 길 건너인데? 조지는 사람을 쏜 게 아니라 슬롯머신 5센트짜리 동전을 집어넣은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밥줄 끊기기 싫으면 짙어가는 이 일에서 빠져야 해. 당신도 잘 알 텐데. 일단 내 아파트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지. 그가 짧게 대답하더니 거대한 차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조지가 안개등과 측면등을 끄자 나는 그의 옆 조수석에 올라탔다. 우리는 차를 바로 세우고 언덕 위로 차를 몰았다. 나는 깨진 유리창을 뒤돌아보았다. 차 맨 뒷부분에 작은 창문이었는데 방탄 유리가 아니라서 커다란 조각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 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덤벼들어 조각을 맞춘다면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었다. 언덕 정상에서 커다란 리무진 한 대가 우리를 스쳐 내려갔다. 실내등에 켜진 그 차 안은 밝은 진열장 같았고 노부부 한 쌍이 마치 국왕의 사열이라도 받는 것처럼 꿋꿋하게 앉아 있었다. 남자는 연미복에 하얀 스카프와 턱시도, 모자 차림이었고 여자는 모피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있었다. 조지는 태연하게 그들을 지나쳐 가속 페달을 밟았고 우리는 어두운 골목으로 빠르게 우회전했다. 저 노인네들 근사한 저녁 식사 기분만 잡쳤겠는데? 그가 느릿하게 말했다. 내게 해도 좋아. 저 사람들은 절대 신고 안 할걸? 그래. 내 아파트로 돌아가 술이나 한잔하재. 내가 말했다. 사람 죽이는 건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거든. 우리는 해리엇 헌트리스 양이 내준 스카치를 잔에 채우고 서로를 쓱 훑으며 마주 앉았다. 모자를 벗은 조지는 제법 근사해 보였다. 짙은 갈색 곱슬머리는 탐스러웠고 치아는 아주 하얗고 깨끗했다. 조지는 술을 한 모금 들이켜는 동시에 담배를 살짝 물었다. 잽싸게 움직이는 검은 눈동자에는 서늘한 광택이 감돌았다. 예일대? 내가 물었다. 다트머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세상 모든 게 다 내 알바거든. 대학을 나오면 밥벌이는 좀 되나? 조지가 느릿하게 대꾸했다. 하루 3끼 챙겨 먹고 제복 한 벌 얻어 입는 정도? 젊은 지터는 어떤 놈이야? 큰 키 금발이고 사고뭉치. 골프는 좀 치고 자기가 카사노바라도 되는 줄 알지. 술은 괴짝으로 마시는데 다행히 아직 카펫에 오물을 개워낸 적은 없어. 그럼 늙은 지터는? 그 영감탱이? 주머니에 5센트짜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0센트를 꺼내야 할 상황이 와도 절대 안 내놓을 인간이야. 그래도 네 보스 얘기잖아. 조지가 씩 웃었다. 어찌나 짠돌인지 모자를 벗을 때마다 구두쇠 근성 때문에 머리에서 삐걱 소리가 날 정도지. 난 늘 위험한 선택을 하며 살았어. 그래서 남 밑에서 운전이나 해주는 신세가 됐나 봐. 어쨌든 이 스카치 죽여주네. 나는 남은 술을 탈탈 털어 잔을 채우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총잡이 두 놈, 제럴드 애송이를 노리고 잠복해 있던 걸까? 왜 아니겠어. 보통 그 시간에 내가 데려오거든? 오늘은 아니었지만 숙취 때문에 빌빌대다 늦게서야 나갔거든. 당신 탐정이지?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 안 그래? 내가 탐정이라고 누가 그래? 탐정 말고 어떤 인간이 이렇게 지독하게 질문을 해대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 딱 6개 물어봤거든? 영감이 널 꽤 신뢰하는 모양이군. 그 양반이 말해줬겠지. 검은머리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옅게 미소 지으며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딱 보면 뻔하잖아. 그가 말했다. 차가 진입로로 들어서려고 방향을 틀 때 놈들이 움직였어. 내 생각에 누굴 죽일 작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겁이나 좀 주려고 했던 거지. 그 꼬맹이 녀석은 눈이 돌아버린 것뿐이고. 나는 조지의 눈썹을 유심히 봤다. 말총처럼 윤기가 흐르는 근사한 검은 눈썹이었다. 마티 에스텔이 그런 얼간이들을 조력자로 골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고른 이유가 있겠지. 머리 좋은데? 너랑은 말이 좀 통하겠어. 하지만 그 꼬마를 쏴버리는 바람에 좀 골치 아파졌다고. 어쩔 셈이야?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좋아, 경찰이 네 총을 찾아내서 엿그려들면 물론 네가 그 총을 계속 갖고 있을 만큼 멍청하진 않겠지만 그냥 강도 미수 사건 정도로 대충 덮겠지.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뭔데? 조지는 두 번째 잔을 비우고 잔을 내려놓고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웃어 보였다. 밤에 정면에서 오는 차를 구별하는 건 꽤 힘든 일이거든? 그 난리법석인 조명 아래서도 말이야. 그냥 손님 차였을 수도 있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겁질 생각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걸? 어쨌든 가족들 귀에 들어갈 거고 영감님도 그놈들이 누구 밑에 있는 애들인지 왜 왔는지 금방 눈치챌 테니까. 정말 똑똑하군. 내 찬사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영국인 집사 특유의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필립 말로라면 지터 씨가 통화를 원한다고 했다. 곧이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는 왜 이렇게 꿈을 대는 건가?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면 내 운전사가 아직... 방금 도착했습니다, 지터 씨. 내가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겨서요. 자세한 건 조지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지시했으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터 씨.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거든요. 댁의 아드님한테 턱을 맞고 넘어져서 머리가 찢어졌고요. 죽기 살기로 집으로 기어 들어왔더니 웬 험상궂은 두 놈이 총을 들이대면서 지턴의 일에서 손 떼라고 협박까지 하더란 말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제 심신이 아주 미약한 상태라 그렇게 겁주시면 곤란합니다. 이보게. 잘 들으세요. 내가 아주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이 게임에서 직접 지시하고 싶으시면 그냥 직접 본인이 필드로 나가 공을 차세요. 아니면 돈도 아낄 겸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심부름꾼이나 하나 고용하시던가요. 전 제 방식대로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밤에 순경들 안 왔습니까? 순경? 그가 껄끄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경찰관들 말인가? 당연하죠. 경찰관들 말입니다. 왜 내가 경찰들을 만나야 하지? 그가 신음 같은 소리로 내뱉었다. 한 30분 전쯤 댁의 대문 앞에 시체 항구가 있었거든요. 시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요.
아주 왜소한 친구라 보기 거슬리면 쓰레기 바지로 쓱 쓸어 담으셔도 될 정도예요. 맙소사, 자네 지금 진심인가? 네. 게다가 그놈이 조지랑 나한테 총까지 쐈습니다. 차를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아드님을 노리고 진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가시돋친 침묵이 흘렀다. 분명 죽은 놈이라고 하지 않았나. 쥐터가 차갑게 말했다. 근데 이제는 그놈이 총을 쐈다고.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말입니다. 내가 말했다. 조지가 설명해 줄 겁니다. 조지? 당장 이리로 오게. 그가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빽 질렀다. 당장. 내 말 들려? 당장 오란 말이야. 조지가 다 말해줄 거예요. 나는 부드럽게 대꾸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조지가 차가운 눈길로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눌렀었다. 좋아, 친구. 그가 말했다. 언젠가 나도 너한테 꿀 빠는 일 하나 던져줄 날이 오겠지.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쩔 수 없었어. 결정은 그 양반 몫이니까. 그가 판단해야지. 됐어. 조지가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툭 던졌다. 입 아프게 떠들지 마, 탐정나부랭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헛소리에 불과하니까. 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대꾸할 기운도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입만 멍하니 벌린 채 수화기를 붙들고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스카치병을 흔들어 보았지만 빈 병이었다. 라이 위스키를 따라 한 모금 삼켰으나 맛이 썼다. 뭔가 자꾸만 마음을 짓눌렀다. 찝찝했다.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찝찝한 기분이 나를 훨씬 더 괴롭힐 것 같았다. 놈들은 간발의 차로 조지를 놓친 게 분명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자마자 다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복도를 따라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더니 주먹이 문을 쾅쾅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한 명은 갈색 제복, 다른 한 명은 파란색 제복 차림이었다. 둘 다 덩치가 크고 건장했으며 지루해 보였다. 갈색 제복을 입은 사내가 주근깨 투성이 손으로 모자를 뒤로 밀어 넘기며 말했다. 당신이 필립 말론가? 네.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나를 방 안으로 밀어붙이며 들어왔다. 파란 제복을 입은 사내가 문을 닫았다. 갈색 제복을 입은 사내가 손바닥에 쥔 배지를 쓱 내보였다. 금색 장식과 에나멜 광택이 예사롭지 않게 반짝였다. 본청 강력반 수사과장 빈 레이슨이다. 그가 말했다. 이쪽은 내 파트너 슈볼드. 우린 농담 따먹기는 하러 온 한가한 놈들이 아니야. 듣자 하니 당신 총 솜씨가 꽤 매섭다던데? 시볼드가 모자를 벗더니 손바닥으로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넘겼다. 그러고는 소리도 없이 부엌 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핀 레이스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엄지손톱으로 턱을 톡톡 쳤다. 그 손톱은 얼음 조각처럼 네모나고 겨자 반창고처럼 노란빛이었다. 그는 시볼드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외모는 그만 못했다. 출세와는 거리가 먼 베테랑 형사 특유의 지저분하고 찌든 인상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총 솜씨가 매섭다니 무슨 뜻입니까? 사람 몸뚱이에 구멍을 낸다는 뜻이지 뭐야.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시볼드가 부엌에서 나와 벽장 침대 뒤편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사설탐정 면허가 있다고 들었는데. 핀 레이슨이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내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지갑을 건넸다.
그는 지갑을 꼼꼼히 살피더니 다시 돌려주었다. 총 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볼드가 드레스룸에서 나왔다. 핀 레이슨이 루거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탄창을 빼고 약실을 비웠다. 그러고는 탄창 주입구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해 총신 끝을 비춰보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총구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시볼드에게 총을 넘겼다. 시볼드도 똑같이 확인했다. 아닌 것 같네요. 시볼드가 말했다. 깨끗하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1시간 안에 닦은 것 치고는 먼지가 좀 있고요. 그래. 핀 레이슨이 카펫에 떨어진 탄환을 집어 탄창에 밀어넣어 제자리에 끼웠다. 그는 나에게 총을 돌려주었고 나는 다시 겨드랑이 밑에 찼다. 오늘 밤 어디 나갔다 왔나?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줄거리부터 말하지 마세요. 난 단역일 뿐이니까. 내가 대꾸했다. 똑똑한 척 하기는. 시볼드가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웃기는군. 신문 칼럼이나 나올 법한 소리야. 난 너처럼 입만 산 놈들이 좋더라. 내 몽둥이 앞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올지 기대되는군. 핀 레이슨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어디 갔었냐고, 탐정. 계속 들락날락했어요. 왜요? 그는 질문을 무시했다. 어디 갔었지? 저녁 먹으러요. 업무상 방문할 곳도 몇 군데 있었고. 어디? 미안하지만 형사님들, 모든 사업에는 비밀 장부가 있는 법이라서요. 손님도 있었군. 시볼드가 조지가 쓰던 잔을 들어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최근이야, 1시간이네.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내가 씁쓸하게 쏘아붙였다. 커다란 캐딜락 타고 드라이브라도 했나? 빈 레이슨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계속 몰아붙였다. 서부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말이야. 크라이슬러 타고 바인가 쪽으로는 좀 다녔죠. 그냥 경찰서로 데려가는 게 낫겠어요. 자기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범죄 소탕 작전 흉내는 그만 내시고 대체 뭐가 문제인지나 말해주시죠. 저는 경찰들이랑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일반 시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핀 레이스는 나를 유심히 살폈다. 내가 한 말도, 시볼드가 한 말도 그에게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그것을 마치 병든 악이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 품고 있었다. 브리스키 가보온이라는 작은 쥐새끼 알지? 그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예전엔 길바닥에서 발작 흉내나 내며 구걸하던 놈이었는데 나중엔 미친 척해서 형벌을 피해가는 법을 깨우쳤지. 한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총을 차고 다니면서 바보 행세를 했지. 그런데 오늘 밤 7시 반쯤 그 연극도 끝났더군.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완전히 뻗어버렸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요. 내가 말했다. 오늘 밤 누굴 해치운 적 있나? 수첩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시볼드가 정중하게 몸을 숙였다. 주둥이 한 대 맞고 싶나? 그가 물었다. 핀 레이슨이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다. 그만둬, 벤. 그만해. 들어봐, 말로. 우리가 잘못 접근했는지도 모르겠군. 살인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정당 방위였을 수도 있지. 이 프리시키 라본이라는 놈이 오늘 밤 벨에어의 갈벨로 드라이브에서 고꾸라졌어. 길 한복판에서 말이야.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지. 그래서
우리도 좀 알고 싶은 거야. 좋아요. 내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저 피아노 조율사 같은 시볼드 좀 내 앞에서 치워주세요. 옷도 잘 차려입고 손톱도 깨끗하지만 경찰 배지 입고 너무 유난을 떨잖아요. 웃기고 있네. 시볼드가 말했다. 이상한 제보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 핀 레이슨이 말했다. 거기서 자네 이름이 나왔어. 우리가 그냥 위세나 부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란 소리야. 그리고 우린 45구경 권총을 찾고 있네.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똑똑한 놈이니까 레빈의 술집 바 아래에 던져버렸겠죠. 시볼드가 비꼬았다. 난 45구경 같은 건 가져본 적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큰 총이 필요한 놈이라면 차라리 곡괭이를 들고 다니는 게 나을거려? 핀 레이슨이 나를 노려보며 자기 손가락을 하나하나 셌다. 그러더니 깊은 숨을 들이켜고는 갑자기 인간적인 태도로 나왔다. 그래, 난 그냥 멍청한 순경일 뿐이야. 그가 말했다. 누가 내 귀를 떼어가도 모를 정도로 멍청하지. 이제 그만 장난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서부 LA 경찰이 브리스키의 시신을 발견했어. 투자 회사를 줄줄이 거느린 지터라는 인물의 대저택 바로 앞에서 말이야. 지터 같은 사람은 브리스키 같은 놈을 펜 닫기로도 쓰지 않을 테니 그쪽으로는 연결고리가 없어. 하인들도 아무 소리 못 들었다더군. 그 구역에 있는 집 4곳의 하인들 전부 말이야. 브리스키는 길바닥에 누워있었고 누군가 그의 발을 차로 밟고 지나갔지만 결정적인 사인은 얼굴 한복판에 박힌 45구경 탄환이었어. LA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놈이 본청으로 전화를 걸었지. 그러더니 브리스키 라본을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싶으면 필립 말로라는 사립 탐정에게 물어보라고 하더군. 주소까지 알려주고는 바로 끊어버렸어. 알겠나? 교환원에 그 정보를 넘겨줬을 때만 해도 난 브리스키가 누군지 양말에 난 구멍만큼도 몰랐지만 신원 확인반에 물어보니 역시나 전과 기록이 있더군. 기록을 훑어보고 있을 때쯤 서부 LA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는데 인상착의가 딱 맞아떨어졌지. 그래서 다 같이 확인해보니 동일 인물이 맞았고 수사과장이 우리 보고 여기 가보라길래 온 거야. 별 수 있나? 그렇군요. 내가 말했다. 한잔 하시겠어요? 그럼 이 집을 수색해도 되겠나? 물론이죠. 그 제보 전화 한 통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니. 한 6개월 정도 공들이면 꽤 괜찮은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라고 모를 줄 아나. 핀 레이슨이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런 조물에게 하나쯤 담글 수 있는 놈은 널렸어. 그중 2-3명은 자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주 기발한 골탕 먹이기라고 생각했겠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바로 그 2-3명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짐작 가는 데가 없나 보지? 농담이나 할 줄 알았지 뭐. 시볼드가 말했다. 핀 레이슨이 육중한 몸을 일으켰다. 자, 좀 둘러봐야겠군. 수색영장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 시볼드가 혀끝으로 윗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이 친구랑 싸워야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핀 레이슨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짓거리는 헛소리를 한 귀로 흘리고 내 성질만 죽이고 있어도 괜찮겠냐고요. 핀 레이슨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건조하게 말했다. 어제 마누라가 집을 나갔거든. 일종의 보상 심리로 저러는 거야.
시볼드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가락 마디를 거칠게 꺾었다. 그러더니 짧게 헛웃음을 터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수색에 착수했다. 10분 동안 서랍을 여닫고 선반 뒤쪽과 의자 쿠션 밑을 살피고 접이식 침대를 내리고 전기 냉장고와 쓰레기통 안까지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들이 돌아와 다시 앉았다. 그냥 미친놈 소행이군. 핀 레이슨이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전화번호부에서 자네 이름을 대충 찍은 놈일지도 모르지. 뭐든 가능해. 이제 술을 좀 가져오죠. 난 안 마셔. 시볼드가 사납게 대꾸했다. 핀 레이슨이 배 위에 두 손을 맞잡았다. 그렇다고 술을 화분에 쏟아버릴 필요는 없지, 이 친구야. 나는 술 3잔을 가져와 그중 2잔을 핀 레이슨 곁에 놓았다. 그는 한 잔을 절반쯤 비우더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살인사건이 하나 더 있어.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자네랑 같은 업계에 있는 친구야말로. 선셋대로에 있는 뚱뚱한 친구인데 아보가스트라고 들어봤나? 필적 감정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말했다. 경찰 업무 기밀을 누설하고 있군. 시볼드가 파트너에게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래, 내일 아침 신문이면 다 나올 기밀이지. 이 아보가스트라는 자는 22구경 총에 3발을 맞았어. 표적 사격용 총이지. 그런 무기를 쓰는 놈들을 아나? 나는 잔을 꽉 쥐고 천천히 한 모금 들이켰다. 밀랍코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일 줄은 몰랐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니까. 알긴 했죠. 내가 천천히 대답했다. 알테실로어라는 살인마인데 지금 풀섬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콜트 우즈맨 모델을 썼어요. 핀 레이슨이 첫 번째 잔을 다 비우고 비슷한 속도로 2번째 잔까지 해치운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볼드도 여전히 화가 난 채로 일어섰다. 핀 레이슨이 문을 열었다. 가자, 벤. 그들이 나갔다. 복도를 따라 걷는 발소리와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시 후 건물 바로 아래 거리에서 시동 거는 소리가 나더니 자동차 한 대가 밤공기를 가르며 멀어졌다. 그런 광대 같은 놈들이 살인을 저지를 리 없는데. 내가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황상 그놈들이 저지른 짓이 분명해 보였다. 나는 15분쯤 기다렸다가 다시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는데 그 사이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엘 밀라노 아파트로 차를 몰았는데 혹시나 미행이 붙지 않았는지 주변을 빙빙 돌며 신중하게 움직였다.